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0페이지이고요. 새로운 단어로 넘어갔어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조금 그래도 뭔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흥선대원군 시작부터 근현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의 과정이 근현대사 위주였었고, 전근대사가 짧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89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정말로 전근대서 뭐 삼국 고려 조선까지 압축적인 내용을 다뤄서 사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었고 저도 이거를 설명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수월합니다. 왜? 어느 정도 괜찮은 분량으로 지금 이게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인데 이 열강의 뜻이 뭐냐면은 여러 강대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강대국이 이제 접근하고 조선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복궁 근정전인데 이성계가 이 경복궁을 건립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뒤 폐허로 남아있다가 고종이 사실은 왕이었었고 흥성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는데 그때 중건하게 됩니다. 자, 왜 중건했을까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성대원군이 집권할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19세기에는 조선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으로는 60여 년, 제가 흔히들 얘기했죠. 3대 60여 년간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고?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얘기했고 이 3대는 1800에서 1863년까지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두 집안이 다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라 그랬죠.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세도 정치로 정치 기관이 문란해지고 정말 이제까지 한반도 역사 중에서 가장 최대의 암흑기이고 가장 최대로 농민들이 살기 힘들고 백성이 살기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진짜 이 시기도 되게 대표적이에요. 아니 무슨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있었던 거 아닌데 이 탐관오리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삼정의 패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기 세도 정치를 상징하는 게 사실 삼정의 패단이라고 나왔는데 삼정의 문란과 매관매직이라고 얘기했죠. 매관매직 혹은 과거제 문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세도 정치다라고 보셔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봉기가 확산된다고 했는데 농민봉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난이 있었고 1862년에 있었던 임술 농민봉기 혹은 짐주민란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홍경래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으로 반란이 끝났고 임술 농민봉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확대가 되고 농민들이 탐관 놀이들한테 수탈당하는 거를 누가 봤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그런 걸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은 이걸 다 없애버려야지,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봅시다. 요거는 사실 서양사 쪽 내용인데 이 시기에는 서구의 여러 강대국이 산업혁명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들은 여러 강대국들은 뭐 이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 준치로 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고 이런 대침략을 제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갖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서구 여러 강대국은 조선에 어떻게 접근하였을까?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연한에, 조선 여기는 바닷가에 이양선이라고 불린 서양, 이양선이 뭐냐면은 양자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가 달을 이자죠. 그래서 모양 양. 그래서
모양이 다른 배라고 해서 이항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뭐냐 다른 모양이지.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작은 그런 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대포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함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함대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무서워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 이런 거 있죠. 중국과 일본이 굴복했다. 사실은 일본의 굴복도 굴복이지만 우리는 대략 2000년 이상을 세계에서 최강대국을 중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국에 뭐 참고적으로 이때 아편전쟁 1, 2차 전쟁이 있어가지고 수도 베이징이 함락돼서 황제가 피난 가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센 줄 알았던 중국을 이겼다. 중국이 황제가 도망갔다 라는 사실을 들을 정도로 와 서양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 생김새도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죠. 뭐 피부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모습도 많이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해양 측량하고 조선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이 높여진 거죠. 그래서 야 쟤네 청나라도 이긴 나라라는데 일본도 이긴 나라라는데 쟤네 되게 무서운 나라라는데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그래서 민심이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무서워하고 좀 두려움에 이렇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철종이 누구냐면은 제가 3대 60년이라고 했죠. 이 세도정치 가문의 3대 세 가문이 바로 누구냐면은 순조, 헌종, 그리고 철종이 있습니다. 이 철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철종이 죽었는데 철종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이씨 조선왕조가 끝나냐? 그런 거 아니죠. 왕족 중에서 적합한 인물을 됐고 그 사람을 왕을 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고종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당시 12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2살은 정치를 하기 힘들어요. 국가의 모든 거를. 게다가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는 왕이 세자라고 해가지고 세자 책봉을 해요. 그래서 너는 넥스트 킹이다 라고 해서 다음 왕으로서의 어떤 준비도 하는데 뭐 그런 준비도 안 됐고 나이도 너무 어리잖아. 그래서 나이 어린 왕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최측근이 정치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흥선대원군 이전에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임술농민봉기 이 진주밀란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세도정치 문제는 없애줘야 된다. 탐관오리 부정부패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연표가 있어요. 순조가 즉위하게 되는 거고 헌종 중위까지 이때 고종 주기까지 3대 60년간이라고 얘기했죠. 3대 60여 년간입니다. 그래서 3대 60여 년간에 세도 가문 3개 가문이 나오죠. 세도 가문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3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1, 2차 아편전쟁으로서 베이징이 함락되고 황제가 도망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술동민봉기가 1862년에 있게 되는 거고 고종이 즉위해가지고 결국 누가 실권을 잡는다? 네, 흥선대원군이 흥성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딱 권력을 10년간 잡습니다. 91페이지 봅시다. 인재등용과 통치체제의 재정비입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은 뭘 했냐라고 하면은 잠깐만. 세도 정치를 일단 타파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세도 정치 타파입니다. 자, 대원군은 문란해진 정치. 누구 때문에 문란해졌어요? 이거 세도 가문 때문에 문란해졌잖아. 세도 가문 때문에. 왕권 강화하기 위해 왜 세도 가문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권이 너무 약했어요. 왕이 헛수업이었습니다. 풍량조씨 안동깁씨가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척으로 제가 왕의 외가 친척을 외척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당시는 안동김 씨였어요. 그래서 안동김 씨를 몰아내고 종친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이씨들을 왕족들을 발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계에서 밀려났던 다양한 정치 세력을 등원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안동김 씨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동김 씨 특정 세력이 특정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시스템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조선은 원래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부 육조 체제라고 얘기했어요. 의정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은 삼정승들이 모여가지고 삼정승이 국정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국정 총괄하고 그 밑에 6개 하부 6개의 부서가 있다라고 했어요. 2호 예병 현공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육조체가 잘 유지되었는데 갑자기 비변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설기구화 되었어요. 이게 항상 있는 기구가 되면서 결국에는 기존의 의정부 육조체제가 유명무실화돼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없고 여기만 싹 먹어버리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일단은 안동김씨 꺼져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비변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원래 의정부 육조체제로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세도 가문의 핵심 권력기구로 왕권 제약했던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 부과해서 각각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의정부 그리고 삼군부라고 해가지고 의정부에서는 정치를 담당하고 삼군부에서는 군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비변사에는 뭐 인사, 재정, 국방, 외교 혼자 다 해먹었어. 근데 이거를 찢어놓습니다. 왜? 얘를 찢어놔서 상호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서로. 특정 세력이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전과 각종 행정법규 정비해서 대전회통을 편찬하게 합니다. 대전회통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의 통치기감을 합립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전회통 말고도 육전조례라고 해가지고서 행정법령 사례집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가 있고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인사정책에 대해서. 자, 경복궁 중번과 당백전 발행이 되겠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렸어요. 일본에 의해서 불탄 게 아니라 노비들에 의해서 불탔다고 흔히들 얘기하죠. 노비무서 태우려고. 아무튼 경복궁이 남아있는데 그럼 어디서 살았냐? 창덕궁에서 살았어요. 창덕궁에서. 실질적으로 메인 궁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더 오랜 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부족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복궁 복구를 잘 못했는데 대원군은 사실 그렇죠. 세도 정치에 걸치면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복궁 중건이에요. 대원군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백성들이 어지간하면은 좋아해요. 왜 그런지 이따 나올게. 어지간하면 좋아하는데 경복궁 중건만큼은 조금 반대하고 백성들이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자, 이걸 봅시다. 왜 그러냐?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을 어떻게 하냐? 원납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제로 원해서 납부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원망해서 납부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해서 유통하게 됩니다. 당백전은 좀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백전. 당시 여러분들은 중요 화폐는 바로 뭐냐? 상평통보죠.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화폐로서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자, 이게 상평통보의 가치 5-6배 지나치 않았는데 이게 상평통보 100배 가치를 지니는 화폐예요. 그래서 당 100전이에요. 100배. 백자잖아, 백자. 자, 그래서 일반 상거래에 상용하기에는 너무 컸고 그리고 단기간에 유통되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거 국가가 좀 할 그게 아닌데 잘 봐봐. 국가가 경복궁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뭐 받는다든가 세금을 좀 많이 거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황당하게 돈이 없다?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저기 뭐냐 돈 찍어내죠. 조폐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냥 단위수 높은 돈을 큰 거 심지어 상평통보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 100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찍어낸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 어떤 문제가 되느냐 봐봐 국가에서 갑자기 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잖아 500만원짜리 화폐를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갑자기 물건 같은 걸 막 사들이기 시작해.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지 와 돈 많이 들어온다 막 좋아해요. 근데 돈이라는 건 그래요. 상인들이 한 사람만 500만원 가지고 있으면은 아 얘가 돈을 많이 번 거지. 근데 나도 500만원 쟤도 500만원 쟤도 500만원 저 집도 500만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돈이 많아 서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부자가 된다라는 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서로 부자가 되면은 물가가 서로 돈이 많아가지고 물건 살려고 하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1866년부터 정확히 1866년부터 6개월간 사용하게 되는데 6개월간 사용하는 동안 시장 경제가 아주 그냥 파탄나요. 좀 어이없게도.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지가 쓴 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온 아주 문제가 되는 화폐가 바로 이 당백선입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에다가 유통경제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어이없는 일이지. 게다가 이 나무가 사실 여러분 경복궁 가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뭐 저기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양반 묘지름 이거 양반 가문이 저기 묘지 앞에 조상 무덤 앞에 큰 저기 나무를 세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지. 조상님 저 잘 되라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나무를 이렇게 크게 몇백 년 동안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도끼질하고 가져가. 왜? 경복궁에 쓴다. 양반들 열받지. 그리고 백성들도 열받습니다.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해가지고 반감 사요. 아니 공사에 동원해서 돈도 안 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이후에도 토목공사가 계속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백성들이 원망을 사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백성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나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경복궁 중건이고 나머지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나오네. 원납전이 아니라 원납전이다. 원하는 거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I want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원망하다라고 하는 거지. 원망하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삼정이 문란. 야 대박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난 거예요. 이거. 삼정이 문란이 대표적이었죠. 삼정이 문란 한 방에 해결합니다. 삼정이 문란 한 방에 해결해. 자 봅시다. 앞 페이지 보시면은 인재 등용을 제대로 했다라 그래요. 이거 인재 등용이 사실 그런 거죠. 제가 세도 정치 가장 큰 문제점이 삼정이 문란 첫 번째, 두 번째가 저기 과거제 문란 인재 등용이라고 얘기했죠. 매간매직이죠. 매간매직. 자 매간매직 과거제 문란 없앱니다.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는 거지. 다시. 세도 정치의 큰 문제는 첫 번째가 삼정이 문란이고 두 번째가 매간매직 혹은 과거제 문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등용 안 하고 관직을 막 사거나 팔거나 또 돈 주고 사서 들어가거나 이러니까 또 과거제도 잘못 운영되고 하는 건데 이제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세도 정치 문란 세도 정치 문제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개혁된 거예요. 개선된 거예요. 인재 등용함으로써. 그다음은 뭐냐? 삼정의 문란을 없애버립니다. 이 놀랍게도 삼정의 문란을 대원군이 한 방에 그냥 해결해버립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봅시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철종 말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임술농민 봉기의 여전으로 이걸로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원군 이 임술농민 봉기를 실질적으로 봤다 그랬지. 현장에서 농민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 여기 나와요. 삼정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삼국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을 헤아립니다. 양전이 뭐냐면은 전이 토지지 토지. 양이 뭐냐면은 헤아리다. 그러니까 토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봐봐. 토지를 파악한다.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야, 땅이 있으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주인이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세금을 더 걷겠다가 아니에요. 세금을 왕창 걷겠다가 아니라 있는 만큼 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땅은 있는데 주인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일부러 저기 토지재당이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토지재당에 파악되지 않은 땅을 찾아내서 세금을 고르게,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딱 있는 그대로 거두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지. 빠져나간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호포제 군정입니다. 군정 이거는 뭐냐면은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제를 실시해. 이게 뭐냐? 사실은 예전에는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었는데 이게 사실은 평민들만 냈단 말이야. 평민만 납부해요. 기존에는 평민만 납부하던 군포를 누구도 내라? 야, 면세 혜택을 받던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게 됩니다. 양반들이 열받지. 사실 양반들이 이거는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왜? 아니 내가 저기 평민들이랑 구별되는 거는 난 양반이라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단 말이야. 야, 기분 나빠서라도 못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거두냐면은 양반들한테 괜히 엿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되면은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는지 저번에는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국가에서 조선 후기에 돈이 없으니까 양반 신분을 돈 받고 팔았어요. 국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그래서 뭐 납속, 공명책, 공명첩 이런 거 얘기했지. 그러니까 양반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 야, 이 양반아, 이 양반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이 양반아가 왜 나왔냐? 양반이 서로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수가 5%를 넘지 않았습니다. 건국 그쯤에는. 근데 이 시기에는 양반이 40%, 50%가 돼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에게도 세금을 거두는 것을 시행합니다. 자, 사창이에요. 이게 사실은 삼정의 문란 중에서 가장 심한 게 이 환곡 운영입니다. 환곡은 저번에 얘기했어요.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죠. 보릿고개. 이게 뭔 소리냐?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은 종잣고기라고 해가지고 그 조금 남아있는 쌀을 먹어요. 근데 그 쌀을 먹게 되면은 이게 쌀을 키울 수가 없잖아. 벼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면은 그런 가정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 되게 문제예요. 그래서 봄에 쌀을 좀 빌려줘요. 그러다가 너 야 가을에 언제 뭐해?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환곡이라 그래. 곡식을 돌려주다, 되돌리다라고 해서 환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운영하려면은 인건비도 들고 그리고 창고에 넣어두면은 창고 유지도 해야 되고 창고에 쥐가 갉아먹으니까 야 너 세금 이만큼만 내. 빨간색 이만큼만 내라고 했어요. 농민 입장에서는 세금 그래 이거 조금 더 내자. 이만큼만 내자. 세금 좀 더 내면은 그래도 뭐 보릿고기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낼게 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이만큼 내요. 왕창 내. 몇 배로 됩니다. 환곡의 문제가 되게 컸어. 근데 이거는 사실 환곡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아니 저기 보릿고개 존재하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지. 기존에는 이 환곡을 관리가 운영했어요. 관리가 기존에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운영하냐? 사창을 만든 다음에 사창에서 사수라는 사람이 운영하게 되는 거죠. 사수는 뭐냐? 마을에 어떤 경제적으로 뭐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을 자기네들끼리 임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청주시 우암동에서 이제는 환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사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창. 그래서 청주시 우암동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는 굉장히 한 나이도 많고 인품도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설마 우암동에 있는 사람들 등쳐먹고 막 세금 막 이런 짓은 안 하겠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혜성같이 등장한 홍성대원군에 의해서 이 것들이 아예 삼종의 문란이 아예 원샷에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농민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하지. 대원군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원군 하면 싫어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 경복궁 중건하면서 백성들 동원하고 뭐 세금 많이 거두고 그런 건 싫어했는데 이제 좋아합니다. 또 봅시다. 서원 정리해. 서원. 와우, 서원. 자,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은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서원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요.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또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을 가지면서 지방사회에 성리학을 많이 보급을 했거든. 근데 이건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민을 수탈해요. 단점으로는. 자, 단점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그리고 붕당의 붕당 혹은 특정 세력의 온상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왕권 강화에 굉장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돼버려요. 게다가 자 봅시다. 서원은 면세 면역,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역도 안 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너무 많아져. 게다가 문제는 백성을 수탈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원전의 면세 규정 폐지하고 사액서원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서원은, 그러니까 사액서원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사액, 액이 뭐냐면은 편액, 그러니까 현판이라고 얘기했죠. 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사하다. 국가가 사실은 사액서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판을 줘요. 그러니까 현판을 주면서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막 국가에서 엄청 관리해주고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수령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서원 자체를 엄청 없애요. 600여 개를 중에서 47개 남기고 싹 다 없애버립니다. 전체 600개나 있었어요. 600개.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없애버린 거죠. 게다가 자, 그래서 대원군의 흥선정리는 왕권 강화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면, 왜 재정 확충에 기여하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게 돼요. 당연하게. 자, 그래서 유생 횡포로부터 농민 보호하게 됩니다. 근데 유생들은 반발하죠. 야, 아니 성리학을 넓힐 수 있는 이 좋은 지방의 기관인데 이걸 왜 없애느냐라고 해가지고 엄청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크게 결집해서 이거 안 되겠다. 대원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라고 해서 대원군을 몰아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대원군의 민생 안정 정책은 엄청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의 재원 안정 그거는. 자, 호포제, 서원정리, 사창제 이런 것들이 나왔죠. 삼종의 문란이 자료 1번과 3번에 해당되는 거고, 서원제 같은 경우는 저희 서원을 많이 없앤다라고 하는 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세납전 두꾸러미를 바치게 했는데 동포전이라고 얘기를 했기도 했고, 밑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죠. 뭐 호포가 똑같이 주라고 했는데 뭐 선비 하인 똑같이 되냐라고 해가지고 뭐 열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자, 서원 정리는 그런 건데 이거 되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소름 끼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원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소름 안 끼치죠? 그렇죠? 시대적으로 감정이입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유생들한테 공자의 이미지는 거의 신과 같아요. 자,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참고로 전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다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개신교 교회에 가가지고 진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진실로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거 있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이제 천주교를 봅시다.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게 있으면은 성모 마리아가 살아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불교를 해볼게요.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거 있으면은
부처님이 살아난다더러 난 용서하지 않겠다. 잘 봐봐. 그거 거의 신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공자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야, 진짜 대단한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기 뭐냐 그만큼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창제 실시는 해당 지역의 백성에 맡긴다라고 해가지고 자치적으로 실시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료입니다. 양료. 자, 이거는 외교적인 표현이에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예전에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발 이 표현 쓰지 마세요. 너무 옛날 표현이에요. 한 20년 전에 교과서에서 이 말 쓰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표현 쓰세요. 안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쓰셔야 돼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맞습니다. 양료가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뭐 소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저기 어이가 없겠지만 저기 임진왜란도 외인이 일으킨 난 병자호란 정묘호란도 뭐 오랑캐가 일으킨 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이가 없지.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였었고 이거 이후에 큰 엄청난 저기 악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료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쳐들어온 건 맞습니다. 프랑스, 미국이. 자, 강화도 광성보에 설치한 용두돈대인데 강화도의 지리적 위치가 사실 있어요. 강화도는 사실 그 한강에서 쭉 타고 오면은 인천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요거 한강하고 거치면 한양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한 2시간 좀 넘으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강화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수도 외곽 방어에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조세 운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왜 강화도를 이들이 쳐들어왔는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이 바로 병인 박해입니다. 자, 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러시아가 청이랑 서양이랑 그 조약 체결하는데 그 중간에서 나서요. 그러면서 공짜로 나서진 않지. 그럼 저 청나라한테 얘기해요. 연해주 지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연해주는 어디냐면은 약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 여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알죠? 들어봤죠?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얼지 않는 항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위쪽 우리나라 러시아랑 현재도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 지역을 연해주라고 합니다. 원래 연해주는 뭐 방금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 땅이었어요. 근데 이 베이징 조약 때 러시아가 나서면서 야, 이 땅 줘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넘겨주게 됩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요 두만강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 러시아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는데 조선은 이걸 거절해요. 당연히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일단 부분이 있었고, 자, 흥선대원군을 다시 봅시다. 대원군은 초반에는 저기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별로 탄압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별 관심이 두지 않았어. 근데 원래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 도움으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좀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전형적인 그 예전의 외교 마인드예요. 이거 흔히들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봤어요? EEJ라고?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한 생각이지. 아니 저기 그 러시아 사람들이 막 백인에다가 뭐 눈 색깔도 다르고 뭐 체구도 크고 이러니까 쟤네들을 잡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면은 비슷한 생긴 서양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쟤네를 좀 막자라는 초단순한 생각이지. 그래서 프랑스 애들한테 야, 러시아 좀 견제시켜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원군이 열받는 거야. 아, 약간 프랑스 애들 내가 좀 가만히 냅뒀더니 개기나 좀 날 우습게 보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 유생들이 천주교를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유생들이 천주교를 싫어하냐? 그렇지. 천주교에서는 일단은 뭐를 반대하냐면은 제사를 금지해요. 이거를 저기 유생들이 싫어했던 거지. 왜 제사는 뭐냐?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예를 끼치는 건데,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는 거예요. 유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효지. 근데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약간 짐승만치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천주교를. 게다가 천주교는 그러니까 왕 빼고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양반 입장에서는 잠깐만 여기서 천주교 평등 사상이고 천주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분제 사회에서 아니 저 쌍놈들이랑 노비랑 나랑 다른데 저 백성이랑 나랑 똑같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래서 대원군한테 얘기해요. 천주교 금지해야 된다고. 근데 대원군은 저기 사실 계속 유생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무 서원 폐지하고 양반의 묘지림 베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양반 얘기를 좀 한번 들어줄까? 너무 쪼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1860년에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9명 프랑스 선교사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8천만 명 정도 천주교 신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병인년에 가해진 박해라고 해서 병인 박해인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죽었어. 그러면 누가 이거를 구실로 쳐들어오기 딱 좋을까요? 그렇지, 프랑스 사람이지. 그래서 병인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병인박해가 시작되는 거고, 근데 병인박해가 66년에 있었는데 같은 해에 그러니까 병인양요가 있어요.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재밌게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사람이 죽거든. 그래서 요거가 원인이 돼서 신미양요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네럴 셔먼호, 이거는 상선입니다. 상선. 장사하는 배예요. 장사하는 배, 제네럴 셔먼호입니다. 자, 병인박해가 시작되던 해 미국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은 여기 평양 인근에 있는 평양을 통과하는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배가 와서 한강 대동강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교역하자라고 해. 근데 당시 평안도 관찰서였던 박규수라는 이 사람 되게 중요해요. 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왕한테 물어보니까 싫대. 그러니까 괜히 싸우긴 싫은 거지. 니네 가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좋게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막 식량도 막 주고 그랬거든. 물자도 주고 이랬어. 그냥 가라고. 근데 얘네들이 관리 잡아가두고 주민 공격하는 횡포를 부려요. 그래서 열받은 박 교수가 어떻게 하냐? 관군과 주민들 합세해가지고 이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의아해 할 텐데 아니 서양 밴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지라고 하냐면 이게 사실 그래요. 이렇게 그 당시에 저기 이렇게 대동강이 있다고 쳐봐.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있지. 근데 당시 저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불었어.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딱 토세 이렇게 걸려버리네. 근데 이때 열받은 우리나라 사람들 관민이 몰려와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게 별로 없어. 저기 서양배를 막 공격해가지고 불태우고 이게
아주 드문 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사건을 듣고 미국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온 게 바로 제네럴 셔먼호, 그러니까 신미양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68년에 넘어갑시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저기 뭐냐,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좋아요. 자 이거는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페이지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만약에 면접 보러 갔는데 3대 1이라고 해봐. 면접에서 3명 중에 1명이 내가 돼요. 근데 옆에 쓱 봤는데 면접을 보러 온 학생의 얼굴의 모습이 약간 이래요. 긴 카라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슬리퍼를 끌고 온 거야. 끌고 왔어. 게다가 팔에는 막 문신이 가득해. 그리고 저기 머리도 빨간색 머리 이렇게 했고, 그리고 피어싱도 이렇게 피어싱도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많이 했어. 얘가 대학교 면접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왜? 얘는 제끼잖아. 얘는 제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개그맨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패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런 걸 요하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뭐 이게 좋을 수 있어. 근데 대학교 면접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한 명 제낍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야. 쟤 옷 봐봐. 에이 병신, 쟤 떨어져. 에이 어떻게 외우냐? 병신 제 옷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옷이지, 제 옷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억하냐? 얘는 1866년입니다.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 신미양요는 1871년이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알려주냐면은 이게 뭔지 써줄게. 병인박해, 병인양요, 신리양요. 나머지는 뭐 안 알려도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여러분 1860년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 근데 병인박해랑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랑 관계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랑 병인양요랑 관계가 있어? 아니야. 그냥 일어난 거야. 아니 물론 병인박해가 앞에 일어난 거겠지. 병인양요 뭐 앞에 일어나겠지. 이게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아냐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병신 제옷, 병신 제옷 이렇게 기억하면은 요거 순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페이지에 썼으니까 잘 한번 적어두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쪽이냐? 몇 쪽이야? 95쪽이에요. 병인양요의 전개입니다. 병인양요의 전개. 자, 병인양요 전개는 여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